1998년 텍사스주 휴스 스프링스. 이곳에서 46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당시에는 경찰서장을 맡고 있었던 랜디 케네디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이 범인의 특이성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범인이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을까요? 실제 사건과 함께 스릴러 영화, 추리소설도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영상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준비했는데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휴스 스프링스의 경찰서장 랜디 케네디에게는 16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왔던 리피라는 이름의 여사친이 있었어요. 자주 전화통화를 해서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안부도 가끔 묻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가을, 1998년 10월 2일, 랜디 케네디는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리피가 가족 모임에 안 왔어요. 다들 걱정하는데 혹시 리피 집에 좀 가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던 랜디 케네디 서장이 그녀의 집으로 가보게 됩니다. 가보니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벨을 누르고 막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 결국 그는 창문을 열고 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로서 오래 근무해온 랜디 케네디는 이때부터는 좀 본능적으로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침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닥에 뭔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담요가 덮여져 있었고 그걸 걷어보니까 리피가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딱 봐도 맞아서 죽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십 년간 여러 사건을 접해왔지만 고작 며칠 전까지도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랜디 케네디는 경찰로서의 이성보다 친구를 잃은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이 범인은 악마 새끼다. 대체 리피를 왜 죽인 걸까? 이놈을 반드시 잡아서 심판을 받게 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지. 랜디 케네디는 처참한 리피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범죄 현장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죠. 현장에서 발견된 리피의 시신을 보면 머리와 몸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둔기로 맞은 상처였죠. 대체 누가 굳이 혼자 사는 연약한 노인인 리피의 집에 침입해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리피에게는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리피의 집 화장실에는 손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신분증과 지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마치 전리품처럼 전시를 해놓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주방 개수대에는 뭔가 먹었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리피의 집 뒤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창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 손끝으로 창문을 이렇게 쭉 잡아당긴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끝에 있는 무늬를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바닥에 있는 무늬는 장문이라고 한대요. 리피의 집 뒤쪽 창문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깔끔하고 선명한 장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길 건너편을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철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집 이곳저곳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범인이 어떤 놈일지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프로파일링을 해본 거죠. 절대 이 동네 사람이 한 짓 같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멀리서 온 사람 혹은 지나가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됐고 기차와 연관돼 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즉 누군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 리피의 집 뒤편으로 나 있는 철로를 따라 접근해 침입한 후 리피를 살해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난 것이 아닌가 싶었던 거죠. 이 리피의 집 뒤편으로 다니던 그 기차를 불황자들이 꽤 자주 타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몇 주에 걸쳐서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불황자들의 장문을 채취해 리피의 집 범죄 현장에서 나온 장문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건 없었어요. 수사관들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범인이 기차를 타고 떠도는 놈이라면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텍사스주 전역에 이번 리피 살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조사해보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랜디 케네디 서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있는 휴스 스프링스로부터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웨스트 유니버시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근에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리피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거였어요.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웨스트 유니버시티 형사들이 신고를 받고 한 가정집을 수색했는데 위층 침실에서 여성 한 명이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녀의 몸에는 성폭행을 당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침실 곳곳에서 혈흔과 함께 혈흔이 묻은 큰 칼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웨스트 유니버시티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한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분노와 혐오를 품을 수 있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가끔 뉴스에 큰 사건들이 보도되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이 웨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살해당한 사람은 벤턴이라는 사람이었고 박사였습니다. 이 벤턴 박사는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들을 키우고 있던 엄마였어요. 가족들은 물론 주변 이웃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죠. 놈은 벤턴 박사를 청동 조각상으로 내리쳤고 시신을 담요로 덮어둔 채 달아났습니다. 지갑은 뒤집어 놓고 신분증은 정면이 위를 향하게 똑바로 올려놓고 갔어요. 웨스트 유니버시티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휴스 스프링스에 있는 경찰들이 리피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이쪽에다가 알려준 겁니다. 아무래도 놈이 연쇄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을 해야 했어요. 이 랜디 케네디 경찰서장은 이 사건 얘기를 전해 듣는데 목덜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의 양상들이 굉장히 비슷했지만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요. 범인이 현장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주방에 놔뒀다는 거였어요. 리피의 집에서도 음식을 먹다만 흔적이 발견됐었죠. 랜디 케네디 경찰서장은 이 벤턴 박사 살해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 사건 현장에서도 창문이나 가구에 찍힌 손바닥 자국, 즉 장문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장문이 나오진 않았는데 집 내부에서 지문을 여럿 복구해냈다는 연락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신원미상의 지문들과 쭉 대조를 해봤더니 하나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용의자, 그가 쓰고 있는 가명은 라파엘 레센데스 라미레스였습니다. 이 자는 누구일까요? 이름 너무 길어서 라미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미레스는 멕시코인이었는데 거주지도 따로 없었고 서류상의 주소도 없었어요. 일단 지문이 일치했으니까 이놈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거의 확실합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텍사스주 전역이 공조해 단서를 추적해야 했어요. 이제는 텍사스 레인저라는 수사기관도 공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드루라는 이름의 수사관이 범인 라미레스의 특징을 쭉 한번 들여다봅니다. 보통의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현장에서 빨리 도망치고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 범인은 반대로 오랫동안 현장에 머물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음식도 먹고 그랬잖아요. 리피 사건과 벤튼 박사 사건 모두 철길 인근 주택에서 벌어졌고요. 용의자 라미레스의 출입국 서류를 보니까 무임승차로 기차에서 쫓겨났던 이력이 있었어요. 이로써 용의자가 철길을 이용해 이동한다는 가설에 신빙성이 생겼습니다. 라미레스는 여기저기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인물이었는데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동해안 등 여러 곳에서 수차례 체포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다음번엔 어디로 갈지 그 패턴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체포가 됐을 때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말해가지고 수사하기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생년월일도 1969년 8월 1일이라고 말했다가 1959년 8월 1일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막 10년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회보장번호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에 관한 이력과 자료들을 싹 모으고 그간 배포된 수배 전단을 중심으로 초기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신고 보상금은 6만 달러였습니다. 이 라미레스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멕시코 남성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말해주는 이는 없었어요. 이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텍사스주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벤턴 박사가 살해당했던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와이머 연합교회라는 곳에서 누군가 교회 목사관으로 침입해 잠든 목사 부부를 대형 망치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목사 부부 중 아내인 캐런 써닉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에 벤턴 박사와 똑같은 자세로 시신을 눕혀뒀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자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걸 매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던 수사관들도 참 한 인간으로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다, 두렵다라는 느낌도 받았겠죠. 이로써 이번 사건 역시 라미레스의 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이제 다음 수사 단계는 벤턴 박사에게서 나온 DNA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캐런 써닉에게서 나온 증거를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연구소에서 결과가 도출돼요. 벤턴 박사와 캐런 써닉에게서 나온 증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맨 처음 랜디 케네디 경찰서장이 자신의 친구 리피의 시신을 발견했던 걸로 시작됐던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1999년 5월 이번 사건에 이제는 FBI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릅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주나 지방법 집행기관은 수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좁을 수가 있는데 FBI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빠르게 찾아내려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언론. 수사팀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범인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이놈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 내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채널과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넘기기 시작하고 수배 전단 40만 장을 인쇄합니다. 전단에는 용의자 라미레스의 사진을 넣고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도 영어랑 스페인어로 써넣었어요. 그리고 이민자 수용소라든가 무료 급식소 등 단기 체류자가 머물 만한 장소를 전부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FBI는 기자회견도 엽니다. 이놈이 잡힐 때까지 계속 수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 열차 살인 사건의 범인 라미레스의 최근 사진도 공개를 해요. 혹시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고 계신 불법 체류자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누구든 제보 좀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범인은 지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계속해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놈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기관이 공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현장 사진 보고 나 진짜 구역질 날 것 같았다. 내 경력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다. 인간이 이렇게나 악할 수가 있나?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사건의 잔혹성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겠지만 그만큼 이놈은 아주 극악무도하게 피해자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조를 나누어서 놈을 추적하는 한편 범인이 신분증을 전시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철길을 따라 일어나는 사건 등 유사한 패턴의 범행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저지를 때 자신만의 어떤 특정한 방식을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시작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또 다른 사건도 발견이 됩니다. 2년 전에 켄터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대학생 2명이 철길을 따라 걷다가 공격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역시 그 디테일들을 보면 라미레스의 범행과 좀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좀 멀리 떨어진 지역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주에서 무려 2년 전에 발생했어요. 도대체 놈은 언제부터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들을 돌아다닌 걸까요? 1999년 6월 4일 철길에서 공격받은 대학생 사건을 발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엔 조지핀 콘비츠카라는 나이든 여성이 피해자였는데요. 텍사스주에서 목사 부부가 살해당했던 그 교회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놈이 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다시 텍사스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서둘러 피해자 조지핀의 집으로 가보는데 침대로 다가가니까 시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피해자는 아마도 잠을 자다가 공격을 받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 라미레스의 범행 수법은 주로 피해자의 머리에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히는 거였는데 이번 경우에는 곡괭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 현장이 굉장히 조금 모순적이었다고 해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랑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흔적이 한 곳에 다 나타나 있었죠. 이 시신이 누워있는 방 말고 또 다른 방에서는 신문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목사 부부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던 신문이었어요. 놈은 그걸 펼쳐서 전시해 놓고 떠났습니다. 또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장난감 기차를 사건 현장에 전시해 두기도 했어요. 이처럼 놈은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분명 잡히지 않게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그 와중에 범행 현장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다 꾸며놓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연쇄 살인범이자 열차 살인범. 라미레스는 자아 충족의 일환으로 이런 단서를 남긴 셈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조지핀이 발견되고 난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또 도밍게스라는 피해자도 발견됐어요. 26살의 도밍게스 역시 철길 근처 자택에서 둔기로 두들겨 맞아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심각한 외상이 남아 있었으며 성폭행 흔적도 보였어요. 다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즉 이것도 열차 살인범 라미레스의 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하루에 2명이나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점점 사건의 양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범인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잠금 장치와 경보기, 칼, 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져도 현관 조명을 밝게 켜두는 집들도 많았고 모두가 문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방범장치가 너무 비싸서 차마 구비하지 못한 집은 이 집으로 들어오는 문에다가 깡통을 달기도 했어요. 누가 문을 열면 소리가 나도록. 수사본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각자 여기저기서 걸려온 전화들을 받고 단서들을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사방에서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모두가 놀라고 실망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밝혀집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용의자 라미레스가 국경을 넘다가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전산상의 오류로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놈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해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미레스를 풀어줬어요. 너무 허무하죠? 오류가 있어서 그랬다. 일부러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밤낮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관들은 이때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 소식이 뉴스로 퍼져나갑니다. 라미레스는 이 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됐어요. 테러리스트와 무장 강도 그리고 다른 극악무도한 살인범들과 더불어서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신고 보상금은 이제 12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신고 보상금이 이 정도가 되면 현상금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이 지명 수배자를 잡고 싶어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1999년 당시에는 SNS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소식을 퍼뜨릴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텔레비전이었어요. 수사관들은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라는 지명 수배자만 다루는 프로그램의 협조를 얻기로 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특히 라미레스와 가까운 사람들이 제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나라 안에서도 막 시차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간대에 골고루 돌려가며 이 라미레스에 관한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이 폭발했어요. 제보된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집 정원사가 라미레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는 얘기부터 우리 집 고양이가 말해줬는데요 이런 헛소리까지 온갖 전화들이 다 걸려왔어요. 이 수사관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물론 의미 있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루페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라미레스의 친척이라고 밝혔어요. 자기가 그 범인 라미레스가 누군지, 진짜 이름은 뭔지,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고 했죠. 하지만 앞서 들으셨다시피 하도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친척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라미레스의 모친 이름이 뭔가요? 이것도 일부러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얘기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불쑥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르히니아예요 라고 제대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이 대답을 딱 듣고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한테서 뭔가 정보가 나오겠다 직감했다고 해요. 라미레스의 어머니 이름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었었거든요. 이 루페라는 여성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 라미레스는 지금 자기 삼촌 이름을 쓰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용의자의 본명은 앙헬 레센디스였어요. 조금 이제 혼동이 되시겠지만 그의 본명을 알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저도 그를 레센디스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범인의 이름은 레센디스입니다.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이 루페라는 여성은 또 한 가지 정보를 더 줬어요. 용의자 레센디스의 누이 마누엘라가 엘버커키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였죠. 수사관들은 오케이, 범인의 누나 마누엘라를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 범인의 유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추정됐거든요. 드루 수사관은 엘버커키로 갑니다. 용의자 레센디스의 누이 마누엘라의 자택을 찾아가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을 때 수사관들은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대요. 당신 남동생이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수사관들은 최대한 이 마누엘라의 마음을 좀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마누엘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약간 충격을 받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좀 차리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계속되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수사관들은 마누엘라에게 혹시 남동생 레센디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누엘라는 잘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수사관들은 그럼 우리 레센디스가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오면 뭐라고 말할지 같이 대비를 좀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해요. 근데 마누엘라는 저 사실 남동생이랑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올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제 용의자에게 별다른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유일한 피부치인 누이에게 분명히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 얼굴이 다 팔렸지, 갈 데는 없지, 돈도 없지. 그렇겠죠? 결국 마누엘라는 경찰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모두가 레센디스가 그녀에게 전화를 해오기만을 기다려요. 이렇게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누이인 마누엘라와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와중에 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999년 6월 15일, 지난번 살인사건 현장에서 이번엔 또 13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 고럼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와 딸, 즉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80세 아버지는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그의 딸은 둔기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 또한 레센디스의 짓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놈이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범행을 저질렀죠. 계속해서 열차를 타고 움직이며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놈. 과연 잡히긴 할까요? 이제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누엘라에게 레센디스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마누엘라는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알렸어요. 마누엘라의 말에 따르면 레센디스는 이제 많이 지쳤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고 자기 얼굴도 많이 알려진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범인은 분명히 많이 지쳤을 거다. 그래서 자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드루 수사관이 텍사스주 휴스턴을 떠나서 다시 그 마누엘라가 살고 있는 엘버커키로 갑니다. 그리고 열차 살인범 레센디스와 통화를 시도하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자수하도록 이끌어낼 생각이었죠. 그러려면 이 마누엘라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1999년 7월 12일 전화기 앞에 앉은 마누엘라와 수사관. 방 안은 온통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자, 이제 마누엘라를 사이에 두고 수사관 드루와 용의자 레센디스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범인 레센디스가 절대로 수사관이랑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싶진 않다. 무조건 나는 내 누이 마누엘라만을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드루 수사관이 자수하는 조건을 말해라 하고 이 마누엘라한테 전달을 하면 마누엘라가 이 얘기를 듣고 전화통화로 레센디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레센디스한테 들은 답을 수사관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가운데서 한 거죠. 그래서 다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기가 고장이 난 건지 레센디스가 계속 전화를 끊는 건지 통화가 계속해서 끊겼다고 해요. 1분 통화하고 끊어지고 45초 통화하고 끊어지고 30초 통화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또 몇 시간씩 다시 전화가 연결되길 기다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피가 말릴 노릇이죠. 또 레센디스가 언제 다시 전화를 걸어올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마누엘라도 자리를 뜨거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전화를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레센디스가 자수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이 결론이 딱 났을 때가 이미 한밤중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6시간 후에 엘페소 국경에서 만납시다 라고 레센디스가 제안을 해요. 지칠 대로 지쳤을 법한 드루 수사관. 그대로 차를 타고 엘버커키를 떠나서 이번엔 또 엘페소를 향해 달립니다. 국경에 도착한 드루 수사관은 차에서 내려 걸어서 국경을 넘습니다.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라서 아드레날린이 마구 치솟았다고 해요. 이 드루 수사관은 놈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 건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국경을 지나는 모든 차들을 이렇게 눈알이 빠져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도록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트럭 한 대가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옵니다. 레센디스가 차에서 내려 드루 수사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드루 수사관은 그를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몸집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혔을까? 자, 이제 레센디스가 드루 수사관에게 가까이 와서 탁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드루 수사관이 정적을 깨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며 제 이름은 드루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레센디스가 그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해요. 그 순간 드루 수사관이 바로 그의 손을 탁탁탁 돌려서 수갑을 딱 채웠어요. 그렇게 레센디스를 데리고 이들은 텍사스주로 갑니다. 레센디스는 그곳의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맨 처음에 희생됐던 피해자 리피의 자택에서 발견됐던 장문과 레센디스의 장문이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레센디스는 체포 당시 9건의 살인에 대한 용의자였고 추후 더 많은 사건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6년 6월에 약물주사로 처형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사이다 결론이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나요? 그 맨 처음에 죽은 리피와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인 랜디 케네디 경찰서장. 그는 레센디스가 잡혀오고 범인으로 확정되고 나서 막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친구 리피를 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니까요. 오늘의 열차 살인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완전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자료 찾는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사건을 다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잘 못 찾겠어요. 죄송합니다. 주로 귀로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셔서 조금 제 컨텐츠는 듣는 위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찾을 수 있는 한은 찾아서 제 능력 안에서는 사진 자료 같은 걸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이야기 같은 거 요약할 때 처음에 되게 장황하게 요약하고서는 마지막에 너무 호로록 끝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또 같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완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뒷부분에 가서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이 살아남음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좀 약간 클리셰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 어차피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뻔한 내용 저는 좀 흥미 위주로 스릴 위주로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가 풀려갈 것인가 약간 흥미진진한 부분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끝에 부분에 가서는 어차피 여기까지 듣고 그만 들어야지 하고 거기서부터 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는 이제 어떤 반전이 밝혀지고 나서 아니면은 막판에 그런 클리셰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요약을 확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앞부분은 좀 최대한 흥미롭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분배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날 기준 지금이 새벽 2시인데요. 이제 5월 8일에서 5월 9일로 넘어가는 새벽인데 제가 5월 8일이 생일이었답니다. 어버이날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오늘은 우리 고양이 뒤통수만 보셨겠네요, 여러분이. 안녕. 안녕. 안녕.
귀여워. 귀여워.